장례식장 앞에서 저는 큰아들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이 걸린 3층 빈소로 올라가는 아들의 뒷모습은 낯설도록 굳어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의 그 모습이 마치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던 아들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49제가 끝나던 날 아들은 제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진명의 이전 동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명의였던 수유동 아파트를 아들 앞으로 넘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혼 30년을 살았던 그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간병하고 제 모든 시간을 쏟아부은 공간이었습니다.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상속세 문제도 있고 어차피 어머니 혼자 살기엔 너무 크잖아요. 며느리가 옆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요양원 알아봤어요. 노원구 쪽에 괜찮은 데 있더라고요. 한 달에 150이면 되고요. 49일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예금은 3,800만 원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장례 비용으로 절반이 나갔습니다. 제 명의 통장엔 1,200만 원이 있었지만 그것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아들은 이삿짐 센터를 불렀습니다. 제 짐을 3톤 트럭 한 칸에 실었습니다. 30년 살림이 고작 그 정도였습니다. 옷가지 몇 벌, 이불 한 채, 남편의 유품 상자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남은 가구들을 확인했습니다. 식탁, 장롱, 소파 모두 아들 부부가 쓸 거라고 했습니다. 신림동 고시원 302호. 창문도 없는 3평짜리 방이었습니다.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었고 샤워실은 한 층에 하나였습니다. 방 안에는 책상 하나와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벽은 얇아서 옆방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첫날 밤 벽 너머로 들리는 젊은이들의 게임 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했습니다. 남편의 냄새가 밴 이불을 껴안고 울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70년을 살아온 인생이 고작 3평짜리 방에서 끝나는 건가?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저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스했지만 제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통장 잔액은 1,200만 원. 한 달에 50만 원씩 쓴다고 해도 2년이 한계였습니다. 요양원 입소 날짜는 석 달 뒤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고시원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벤치 옆 쓰레기통에서 할머니 한 분이 캔을 줍고 계셨습니다. 등이 굽은 그분의 손은 제 손보다 더 거칠어 보였습니다. 2년 뒤에 제 모습이 저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양원비를 낼 수 없게 되면 저도 저렇게 거리를 헤매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옆에 누군가 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자 6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서 계셨습니다. 회색 코트에 검은색 목도리, 단정하게 올린 머리였습니다. 품이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혹시 담배 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빙그레 웃으며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안 피워요. 그냥 말을 걸고 싶었어요. 그날 벤치에서 저는 그분과 1시간을 보냈습니다. 날씨 이야기, 공원 이야기, 나이 드는 일에 대한 이야기.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49제 이후 처음으로 나눈 대화였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이렇게 위안이 되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분은 제게 왜 혼자 앉아 있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헤어지며 그분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연이라는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직함도 회사 이름도 없는 명함이었습니다. 혹시 심심하시면 연락하세요. 차 한 잔 하고 싶을 때요. 그날 밤 고시원 방에서 저는 그 명함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명함의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낯선 사람이 건넨 명함 한 장. 그게 제겐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그날 벤치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은요. 연희 씨에게서 전화가 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한남동 찻집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지하철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가장 나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 블라우스와 회색 치마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한강뷰가 보이는 2층 찻집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연희 씨는 저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밝은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앉으세요. 그분은 홍차 2잔을 주문하며 한참을 날씨 이야기만 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다는 이야기, 공원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저는 초조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혹시 다단계나 보험 권유는 아닐까? 찻잔을 내려놓으며 연희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연희 씨에게는 미국에 사는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15년 전 이민을 갔고 지금은 시애틀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방문할까 말까 한 딸이었습니다. 영상통화도 명절 때나 한 번씩 한다고 했습니다. 연희 씨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평창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요. 작년에 췌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사기였고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항암은 2차례 했는데 이제 그만두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딸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알면 일 그만두고 들어올 텐데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딸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연희 씨는 창밖을 보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게 좀 있어요. 평창동 단독주택 하나, 예금 8억, 주식이 12억 정도요. 전부 제 명이고요.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연희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근데 딸한테 그냥 물려주긴 싫더라고요. 15년 동안 생일 한 번 같이 안 보낸 애한테요. 명절 때 영상통화 10분 하는 게 전부인 애한테요. 연희 씨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쓸쓸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찻잔을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변호사로 일했어요. 이혼 전문이었죠. 수백 건의 이혼 소송을 맡았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허약한 관계인지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연희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언니 역할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냥 같이 살면서요. 제가 죽으면 재산의 절반을 드릴게요. 저는 홍차를 쏟을 뻔했습니다. 언니 역할, 재산의 절반,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난처럼 들렸지만 연희 씨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왜 하필 저예요? 공원에서 봤잖아요. 담뱃불 빌려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면서도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진짜 착한 사람이요.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고시원 월세는 다음 달이 마지막이었고 요양원 입소 날짜는 이미 잡혀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연희 씨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공증받은 계약서와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도 위조했어요. 우린 이제 자매예요. 전 정연이, 당신은 정연숙. 2살 터울 언니 동생이에요. 계약서를 읽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조항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문장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피상속인 정연숙은 정연이 사망 시 재산의 50%를 상속받는다.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 고시원 벽을 보며 울던 제가 20억을 상속받는다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평창동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가 살던 세계와는 다른 곳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마당에는 매화나무가 있었고 거실 통창 너머로 북한산이 보였습니다. 원목 바닥 한지 조명, 서재에 가득한 책들. 30년을 살았던 수유동 아파트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연희 씨가 2층 방을 안내했습니다. 침대, 옷장, 화장대가 갖춰진 방이었습니다. 욕실도 딸려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손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상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진짜 가족이 아닌 나를 선택한 걸까? 단지 착해 보여서? 그게 전부일까? 어둠 속에서 저는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평창동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연희 씨는 아침 7시에 일어나 산책을 나갔고 저는 8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2달쯤 지나자 리듬이 생겼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빨래는 연희 씨가, 장보기는 함께 나갔습니다. 특별한 규칙을 정한 건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역할이 나뉘었습니다. 연희 씨는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고 집안일에 대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서재에 혼자 앉아 책을 읽는 모습을 볼 때면 쓸쓸해 보였습니다. 30년 변호사 생활의 무게가 그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거실 전등이 나갔습니다. 연희 씨는 전화기를 들여다 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언니, 혹시 전등 갈 줄 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허리를 다친 뒤로 집안 수리는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사다리를 가져와 전등을 갈았습니다. 수도꼭지가 헐거워지면 공구를 꺼내 조였고 문틈이 벌어지면 나무 쐐기를 박았습니다. 마당 화단에 잡초가 자라면 무릎을 꿇고 뽑았습니다. 연희 씨는 그런 제 모습을 신기하다는 듯 지켜봤습니다. 3달째 되던 날 연희 씨가 쓰러졌습니다.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다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저는 119를 불렀고 함께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는 췌장암이 간으로 전이됐다고 했습니다. 항암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지만 연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증 조절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연희 씨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언니. 이러려고 모신 건 아닌데.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제 손만큼 차가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연희 씨의 병원 동행을 도맡았습니다. 한 달에 2번 서울대 병원 종양내과를 찾았습니다. 통증 조절을 위한 처방을 받고 영양제를 처방받았습니다. 피검사 결과를 듣고 다음 예약을 잡았습니다. 함께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연희 씨의 과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서재에는 법학 서적이 가득했습니다. 민법, 가족법, 상속법. 연희 씨는 30년 동안 변호사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고 했습니다.
수백 건의 소송을 맡았고 대부분 이겼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희 씨가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딸이 10살 때였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딸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쫓아냈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딸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말을 안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미국으로 갔고요. 그 뒤론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예요. 연희 씨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제 이야기도 조금씩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쫓겨난 이야기, 고시원에서 보낸 열흘간의 이야기, 요양원 입소 날짜가 잡혀 있었다는 이야기. 연희 씨는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위로의 말도 동정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좋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연희 씨의 몸은 점점 약해졌지만 우리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저녁엔 함께 드라마를 봤습니다. 주말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분을 진짜 동생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의 존재를 잊고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낯선 차가 자주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였습니다. 우편함에 변호사 사무실 명함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연희 씨는 그것들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선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연희 씨의 방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어였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했습니다. 한참 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 씨의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드렸습니다. 그때 전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 10개월째 되던 어느 날 연희 씨에게 법원 출석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우편함을 열었을 때 그 봉투를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희 씨의 딸이 한국에 들어와 후견인 지정 및 재산관리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을 제3자에게 넘기려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소장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피고인 정연숙은 피후견인 정연희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려 함, 위조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동거 중, 피후견인은 말기암 환자로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 한 줄 한 줄이 칼날 같았습니다. 연희 씨는 소장을 읽고도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올 줄 알았어요. 제 딸이니까요. 변호사니까요. 법정에 서는 날 연희 씨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30년 변호사 생활의 흔적이 그 옷차림에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법원 복도를 걸을 때 그분은 환자가 아니라 변호사처럼 보였습니다. 법정 안은 냉랭했습니다. 상대편 변호사는 공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연희 씨를 이용해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조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고시원 거주 기록을 제출하며 제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연희 씨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증인, 정연희 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동생입니다. 10개월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혈연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게 우리 관계를 부정하는 증거가 되는 걸까? 판사는 연희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친딸이 아닌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려 합니까? 연희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동안 생일 한 번 함께하지 않은 딸보다 10개월 동안 매일 아침 제 약을 챙겨준 사람이 더 가족 같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연희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제 재산은 제가 번 겁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모았습니다. 그걸 누구에게 주든 그건 제 권리입니다. 제 딸은 제가 암에 걸린 줄도 몰랐습니다. 1년에 한 번 전화하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상대편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연희 씨는 30년 경력 변호사답게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모든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성실하게 돌봐주었는지 병원 동행 기록, 약 처방 전, 함께 찍은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10개월 동안의 기록이 쌓여 있었습니다. 판사는 2주간의 검토 기간을 두고 패정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연희 씨의 딸과 마주쳤습니다. 40대 초반의 깔끔한 인상, 키가 크고 옷차림이 단정했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변호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머니를 보지도 않고 지나쳤습니다. 연희 씨는 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판결이 나기 이틀 전 연희 씨는 또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연락은 새벽 3시였습니다. 달려갔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연희 씨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제 이름을 불렀다고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딸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어머니 재산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제가 변호사예요.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조문객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법조계 동료 몇 명, 과거 의뢰인 2명. 딸은 상주석에 앉아 있었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주석 옆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 제가 그 순간만큼은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례 일주일 뒤 연희 씨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유언장 개봉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초동 공증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연희 씨의 딸도 와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유언장은 2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언장에는 평창동 집과 예금 4억을 딸에게, 나머지 예금 4억과 주식 12억을 저에게 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집과 4억이면 충분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두 번째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추가 조항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단, 정연숙이 받은 재산은 정연숙 명의로 5년간 보유해야 하며 5년 이내 사망 시 전액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다. 정연이의 친족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친족에게 돌아갈 재산은 전액 무효화되며 정연숙에게 이전된다.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고인께서 작성하신 추가 문서가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최종 의사입니다. 변호사는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연희 씨가 직접 쓴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딸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과 재산은 다르다. 내 재산을 받을 자격은 내 마지막을 함께한 사람에게 있다. 만약 내 딸이 이 유언에 불복한다면 그것은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돈 때문에 돌아온 딸. 나는 그런 딸에게 아무것도 남기고 싶지 않다.
연숙 언니, 당신은 10개월 동안 내 가족이었다. 진짜 가족이었다. 이 돈으로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편지를 다 듣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연희 씨는 처음부터 이 결말을 설계했다는 걸. 딸이 소송을 제기할 것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완벽한 방어막을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30년 변호사 경력으로 만든 철벽 같은 유언장이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자신의 목까지 잃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평창동 집과 4억을 포기하고 16억을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4억을 받고 물러날 것인가. 선택지는 명확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이걸 노리신 거예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연희 씨의 의도였는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연희 씨는 마지막까지 제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겪을 공격까지 예상하고 그에 대한 방어책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공증 사무실을 나오며 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집에서 나가주시면 제가 4억을 더 드리겠습니다. 총 8억이에요. 충분하지 않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희 씨는 당신 어머니지만 제겐 10개월 동안 함께 산 동생이었어요. 돈 때문에 온 거라면 처음부터 고시원에 있었겠죠.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연희 씨가 마지막으로 본 딸의 뒷모습도 저랬을까? 그날 저는 평창동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한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마당에 매화나무는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연희 씨가 좋아하던 풍경이었습니다. 한 달 뒤 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어디 사는지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주소는 알려줄 수 없어. 다신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이라는 걸. 연희 씨는 제게 재산만 남긴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설 수 있는 땅과 저를 필요로 했던 10개월의 기억을 남겼습니다. 그날 저는 마당에 나가 매화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연희 씨가 좋아하던 나무였습니다. 꽃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 제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부드러운 감촉이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매화나무 아래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16억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 계획이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사실 계획 같은 건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돈으로 제 아들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것. 요양원에 저를 보내려 했던 그 아들에게 제가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다는 것. 그게 연희 씨가 제게 준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창동 집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연희 씨의 흔적이 집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재의 책들, 거실의 소파, 마당의 매화나무. 저는 그것들을 보며 살았습니다. 10개월이었지만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진짜 같은 가족이었습니다.